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교육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진리의 불빛 안에서 또 우리 안에 내면 깊숙한 곳을 우리가 들여다볼 줄 아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가질 때 우리가 참 자기를 찾아 나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참된 자기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도 있습니다. 또 참된 것을 찾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참된 나가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나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찾아 나서는 길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발가벗고 자기 자신들을 다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좋은 동료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들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자기를 다 드러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참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다 찾아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도널드 위니컷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 과정들, 그 공부의 내용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잠재되어 있던 나의 불안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박탈된 것과 상실된 것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중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 자기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맡기고 의탁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33페이지 도널드 위니컷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니컷은 중요해요. 맨 밑에 쏟아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운동체험 한 6개월 이상 되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감이 잡혀갈 수 있고, 처음 하는 분들은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심화반이죠, 이게요? 네? 심화반인 거죠? 뭐 심화반은 아니고 정상 코스로 가면은 이제 뭐 9개월에서 12개월 반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인데, 지금 뭐 1개월 만에 이런 공부하고 아주 굉장히 낯설고 어렵고 거부 반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부 반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부 반응이 있다면 이 거부 반응들이 되게 자기를 탐색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일 수 있어요. 또 자기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저도 이런 공부할 때 처음에 거부 반응이 많았어요. 아주 거부 반응. 제가 이 중독 치료를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9년 전, 10년 전? 10년 전이죠, 10년 전. 9년 전? 10년 전에 처음 제가 이런 이론들을 소개받게 될 때, 이 이론을 소개받게 될 때, 저도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았어요. 근데 거부 반응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그냥 내비둬. 나 그냥 간섭하지 마. 나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게. 근데 이 이론을 공부하는데 느낌이 탁 드는 게, 나를 탐색하는 것 같고, 나를 침범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노출되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이 이론을 딱 접하는데, 그런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그래서, 싫어. 그래가지고 상당히 제가 거부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교수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당신의 그 이론이 정확하다는 근거가 뭐야? 뭐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강의를 한 학기 듣고 난 다음에 여기 뭐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정신분석적인 치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아주 중요한 중독치료의 틀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무관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도 뭐 당연해요. 저도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 뭐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기가 침범당하는 느낌, 또 자기를 노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를 누군가 엿보면서 나를 탐색할 것 같은 이런 느낌, 막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아니 그 수치심하고 연관이 되나? 수치심하고 연관이 될 수도 물론 있겠죠. 그 수치심하고는 깊은 연관이 있죠. 당연히 이런 거부 반응에는 수치심하고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죠. 수치심하고 깊은 연관이 있고 또 깊은 연관이 건 내가 나를 모름. 내가 나도 모르는데 네가 누군가가 나를 들어오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긴다 그러면은 내가 나를 조금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를 알고 있고 수치심이 드러날까봐 거부 반응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군가 나를 알겠다고 비집고 들어오고 그러면 그거 더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면 내가 없음이거든요. 그러면 어디 우리가 가가지고 호텔에 가가지고 폰이 딱 타고 티코 타고 갔더니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기분 나쁘잖아. 왜 그래? 없는 거가 무시당했기 때문인 거죠.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제일 아는 건 뭐예요? 돈만 있으면 자자 어디 가든지 대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요. 없다는 거는 무시당하는 거고, 없다는 것들은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 내가 없으면 이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말할 수 없는 수치이고 말할 수 없는 거라더래요. 그래서 내가 없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뭔가 상담을 하자거나 이런 거 하자 그럴 때 싫어. 그런 거 싫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침범당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센 이런 또 인간들도 있지. 자기가 센 사람.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있죠. 내가 없으면 자기가 없잖아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센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자기가 센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침범하는 듯한 느낌이 싫은 거예요. 잘난 거지. 잘난 사람들도 이런 거 싫어해요. 저도 싫어했어요. 근데 자기가 없는 사람도 이런 거 싫어해. 뭔가 싫어. 여러분들 솔직한 감정이 뭐야? 이런 공부를 할 때 뭐 재밌다, 야, 신기하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은 뭐 좀 껄쩍지근하다, 뭐 자꾸만 이런 거 공부를 자꾸만 해야 되나? 뭐 배워서 좋기는 좋지만 근데 감정이 뭐냐? 감정. 이런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야 즐겁다, 신기하다 이런 감정이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이 공부를 할 때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대학원 2학년 때 이 공부를 처음 접했어요. 근데 물론 교수도 지금도 그 교수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거 플러스 알파 그 학문 이 강의하는 이런 류의 내용들이 아주 싫었어요. 처음에 저항도 심했고 그리고 그것을 막 따지고 들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이론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제가 태도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반응들이 없나요? 여러분들 어때? 이게 한없이 재밌기만 합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어땠어요? 아니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이 공부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받으면서 이게 기대가 됐죠. 그 조한 형제님 뭐 옛날 호신 형제들 그건 꼭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또 이걸 또 못하고 한번 나갔고 막 이러니까 기대가 되고 막 한번 받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뭐 저는 정신 없다 뭐 이런 쪽은 아니고 거부 반응 같은 거는 없었고 좀 한번 들어가서 진짜 좀 한번 좀 이렇게 해보자. 좀 그런 쪽이었죠 저는.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이런 이 구성에서 이제 동기화가 잘 된 거예요. 이 동기화가 되는 것 때문에 1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공동체에서 이 공부를 하려면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공부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진짜 어려운 공부예요. 뭐 심리상담학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뭐 이렇게 쉽게 이런 수준의 공부를 할 만한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의 심리학과 수준에서는. 공부 그렇게 많이 하지. 단순한 거 뭐 하죠. 예를 들면 인지이론 하자. 인지이론.
이건 쉽잖아요. 인지 이론은 뭐냐면은 몰라서 그런 사람들한테 야, 너 이거야. 중독자 중에 제일 쉽게 중독 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안 순간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독이었어요? 아유, 내가 중독이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병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런 사람 하려니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인지시켜주면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중독 공부를 하다 보지만 내가 중독인 거 알았어. 알았는데 안 고쳐져. 이래서 인지 이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딱 인지시켜줘가지고 딱 사람이 인지만 바뀌어가. 그러니까 이런 이론은 굉장히 쉽죠. 이 인지 이론에도 많은 학문적인 이제 성취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중독을 치료하기는 어렵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럼 뭐지? 뭐가 자꾸만 저 사람을 자꾸만 술로 끌고 가는 거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인지 너머에 있는 그런 무의식에 대한 치료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왔는데 그래서 이게 동기화되는 과정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네,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1반, 2반, 3반쯤 있으면 딱 좋겠죠? 그죠? 초급반, 중급반, 고등반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반이 나눠져야 돼. 그래야 이 수준이 이렇게 딱 맞게 가잖아요. 더 좋은 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학년반으로 받아가지고 졸업하고 싶은데 1년,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졸업을 안 시켜야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입학생, 입학원서가 줄로 쫙 서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그러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할 일인데 일단 한두 분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마음에 솔직한 어떤 반응들이 이런 공부할 때 재밌었어요? 처음에 거부 반응 같은 건 없었을까? 그런 거 있었던 사람들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신기하고 재밌고 이러니까 그런가 막 이렇게 그렇던데요. 아, 형님 그렇구나. 처음에는 생각나요? 형님 처음에 공덕주 하실 때 어떠셨는지는? 처음에요? 별로 잘못되고 같은데 점수도 4,000원이라 그러고 나는 점수를 생각하는데 뭐 그래 좀 감사해요. 우리는 너의 지난날을 다 알고 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저거를 처음에 오자마자 저 공부를 했으면은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완전히 막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막 지금 막 그런 것들이라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걸 일단은 어느 정도 이게 탁 터지고 나서 들어가서 다 덮어내려고 그러니까 좀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뭐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막 자기 감정들이 막 일어나고 그럴 텐데 그런 감정들도 이렇게 중시하면서 보세요. 난 왜 이렇게 거부하지? 이럴 땐 그런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공부하면 될 텐데 그걸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정이 딱 대입이 되잖아요. 감정이 딱 대입이 되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있다는 것들은 이 이론에 의해 가지고 내 안에 모든 인간들은 기본은 싫다 좋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형이 어디서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 안 주는 엄마, 싫은 엄마. 이게 딱 인간에게 맨 최초로 가져오는 발달, 자아의 구성과 발달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건 뭐냐? 싫다 좋다를 아는 거예요. 싫다는, 좋다는 good, 싫다는 bad, 이거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싫다 좋다가 처음에 배우는 게 인간이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내면화가 돼서 어떻게 그 복잡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중독까지 갔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에서 여기가 좋은 대상, 뭐 나쁜 대상, 또 이쪽은 흥분시키는 대상, 뭐 나를 거절하는 자, 뭐 이런 개념들을 처음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핵심은 싫다 좋다에서 시작하는 게 싫다 좋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싫지만 좋기도 하고 좋지만 싫기도 해. 요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런 또 자아가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온전한 돌봄을 자들을 받지 못하면 이것과 이것이 분열돼. 싫은 것과 좋은 것이. 이것이 통합적으로 이해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A라는 사람을 보고 저거 X야 딱 치면 땡이요. 그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도 안 해. 이런 거는 이 성장 과정에서 이것이 싫다 좋다가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과정을 잘 거치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물론 선택을 하죠. 나중에 그래도 쟤는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아니긴 하지만 또 저 사람은 누군가에게 또 좋은 사람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중독적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대충 이것이 분열돼 있어요. 이건 뭐 이거고 이건 뭐 이거고. 그래서 굉장히 왜곡돼 있어. 굉장히 협소해.
그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스트레스 상황들이 항상 많은 거죠. 어쨌든 오늘 도널드 위니컷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위니컷에 대한 얘기는 제가 사실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왜냐하면 위니컷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 그 개념들을 가지고 제가 페어베원이나 또 앞에 있었던 그 멜라니 클라인을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위니컷의 개념은 비교적 더 우리가 익숙해요. 그래서 이거 안 했네. 제가 이 그림을 항상 좋아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육체가 발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심리가 발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엄마의 뱃속 안에 아기가 있다가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꼼꼼꼼꼼을 뭐 나오는 과정이 있고 엄마와 내가 딱 독립된 존재로 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분화됐다 그런 거죠. 분화된 단계. 몸도 당연히 분화가 되죠. 그래야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가 되는 거고. 근데 엄마와 내가 잘 분화되지 않았어요. 이럴 때도 있죠. 육체적으로 이제 장부에서 나오는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이런 경우들을 상대적 의존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위니컷의 개념을 가지고 상대적 의존기, 절대적 의존기라는 개념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오늘 앞에서 공부해왔던 페어베원이나 멜라니 클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절대적 의존기, 상대적 의존기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이 시간들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이해하기 좋게 처음부터 절대적 의존기가 있고 상대적 의존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어요. 근데 도널드 위니컷이 특히 강조했던 건 이 환경에서 환경. 쉽게 말해서 엄마가 두 명이 있는데 대상 엄마가 있고 환경 엄마가 있다고 했어요. 환경 엄마. 환경 엄마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위니컷은 엄마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했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엄마, 나에게 젖도 주고 뭐 실제로 나를 놔주고 나에게 살과 피를 다 준 엄마, 이런 엄마도 있지만 실제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환경 엄마의 역할이라는 개념을 위니컷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촉진적 환경을 제공해줘야 돼요. 촉진적 환경. 인간의 자아는 발달하는데 이 자아가 내지는 자아 내지 자기가 발달할 수 있는 촉진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엄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환경 엄마라고 그랬고 이 환경 엄마, 촉진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할 때 그때 그 아이의 자기나 자아는 발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달하지 않고 어딘가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멈추게 되거나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예를 들면 전능성 같은 얘기 했잖아요. 집에서 내가 전능한 권력을 행사했다. 이런 거 자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뭐 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인격인 줄 알았지만 그런 사람, 그런 인격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 너 이제 너 저런 집안에서 내가 전능한, 철권을 휘둘러라?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됐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뭔가 어떤 그 전능성을 계속 더 확인하려고 하거나 전능성을 어른 돼서도 가지려고 했거나 뭐 어떤 뭔가 심리적인 어떤 무엇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촉진적인 환경 엄마로서의 역할들을 잘 할 때 이 자아와 자기가 잘 발달이 촉진된다고 하는 이론들을 위니컷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엄마 이런 개념, 촉진적 환경 이런 개념들을 제공해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라파 공동체의 치료 원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널드 위니컷에게 우리가 빚진 바가 굉장히 많아요. 라파 공동체의 치료 원리. 라파 공동체의 치료 원리는 환경 치료예요, 환경 치료. 이 사람 때문에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시 성장하고 다시 발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자. 그래서 이 공동체 환경을 내 뭐 엄마의 자궁처럼 생각한다든가 내 어린 시절에 나의 욕구들을 막 발산시키는 것들을 생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자기를 찾아가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게 라파 공동체의 치료 원리예요. 이런 개념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사람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 환경을 해줘야 된다는 것들은 뭐냐면 이 환경이 하나는 공동체 자체가 환경이어야 하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는 치료자, 상담자, 그런 환경이어야 한다. 이런 개념까지를 이 사람은 치료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환경이냐면 치료자하고 형제님하고 저하고의 관계들 속에서 제가 이제 형제님한테 뭐가 돼야 되냐면은 형제님의 아버지가 되고 형제님의 엄마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그러니까 형제님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굉장히 의존돼 있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의존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엄마에게 의존돼 있었던 것 때문에 중독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제가 형제님의 엄마나 아버지, 사모님이 형제님의 엄마나 아버지로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줘서 그 관계들을 다시 이렇게 개선을 하는 거예요. 관계들을 개선을 하면 내부적인 깊은 곳에 있는 것이 건드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철주 형제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임철주 형제님한테도 예를 들면은 이상화된 아버지상이 있다고. 그럼 그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 오는 거라고요. 나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는 짓이 아버지하고 똑같아. 내가 이상화된 아버지를 이렇게 내려놓고 예를 들면 임철주 형제님이 저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고요. 임철주 형제님이 처음 공동체 제가 다시 글 써오라고 형제님 다시 써오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하고는 자기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자기가 여기를 못 왔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것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성격이 안 맞는 문제들도 있긴 있지만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이어서 정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못 살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못 살게 하고 있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성격이 같으면 뭐 더 잘 살 수도 있고 더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형제님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성격이 같아도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성격이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나 못 살아라고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근데 그때는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내가 나사에 가지 않는 이유는 나 알았어. 불차파 나하고 만나 부닥쳐 맨날 싸움해. 나 싫어. 근데 그거 넘어서는 거. 근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고유한 경험들이 자기의 뭐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너머에 뭐가 있다고. 근데 그 너머에 있는 건 어디 있냐면 과거에 있는 거야. 과거에 무엇이 해결이 돼야 돼. 그 중에서 하나는 형제님의 이상화된 아버지상을 내가 벗어놓으면 쉽게 말해서 그 이상화된 아버지상이 뭔가의 관계를 껄부적거리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걸 내려놓고 나면 또 나하고 같은 성격인 사람하고도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길들도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과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거의 중요성들은 김여자님이나 사모님이나 경험을 하죠. 침묵기도 할 때 결국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과거라는 걸 알게 된다. 미래는 나 오지도 않았어. 그럼 걱정할 것도 없어. 현재엔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해결할 수 있어. 근데 과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가 나를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의식적이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치료자 상담자는 무슨 환경을 제공하냐면 쉽게 말해서 과거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촉진적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환경. 예를 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막 어린애가 되고 막 응석을 부리고 뭐 이러는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막 하는 짓을 보면 막 응석을 부리고 막 그래. 그러면 그거는 어렸을 때 그것을 못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에이 속으로 물어서 그냥 받아주잖아요. 근데 그걸 바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딴 데서 그렇게 하면은 욕먹어. 근데 안전한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막 나와. 욕구가 막 분출된다고. 그런 욕구들을 잘 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촉진적인 환경이 중요하고 환경 엄마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이 도널드 위니컷이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 의존기와 상대적 의존기는 말씀드렸죠. 제가 0세부터 1세, 뭐 1세부터 3세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요 3세 이후에 이제 분화 단계로 이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의 육체가 발달하는 과정 그대로예요. 그리고 심리적인 과정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건 심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심리적인 것. 마음, 내 심리. 그래서 요 얘기를 일단 한번 우리가 좀 하도록 할게요. 거기서 이렇게 단계별 특징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좀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니컷은 아마 우리가 한번 2번 내지 뭐 조금 3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간단한 개요를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파 공동체가 뭐 환경 치료를 한다 이런 말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죠. 뭔 환경, 무슨 환경. 그래서 예를 들면 공동체에 이제 뭐 입소한 지 얼마 안 되는 분하고 오래된 분들하고는 이 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근데 이 환경 치료를 한다는 이 말들이 이해가 되면 아 이게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딱 오면 뭘 원하냐면 빨리 가르쳐 주시오. 빨리 내가 습득을 하고 빨리 나가겠다. 이런 자기 목적이 딱 뚜렷이 있다. 이런 자기 목적. 이런 것들이 뚜렷이 있어요. 처음에 오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들, 이런 거 필요 없어. 중요하지도 않아. 뭐가 저런 게 중요해서 그런 말 들어오지도 않아요. 빨리 가르쳐 주시오. 집중해서 가르쳐 주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알고 나가서 내가 회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부닥치는 게 뭐냐면 내려놔요. 내려놓으세요. 뭐 이런. 근데 이런 얘기를 듣죠? 내려놓으세요. 이런 얘기를 듣죠? 그럼 속으로 콧방귀 껴요. 내려놔라. 지금 빨리빨리 채워가지고 좀 나가가지고 나가. 이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변하지 않는다니까. 끊임없이 효율을 생각하고 여기서 보내는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 근데 이거 효율적으로 추구하고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 자체는 다 이건 이제 어른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이. 애기가 성장할 때 빨리 효율적으로 자라야지. 엄마 젖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먹을까. 이런 거 먹는 애들은 없어. 그냥 막 있다 보면 잘하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배고프면 먹고 막 그래도 애기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자라는 거죠. 근데 애기가 불안한 상태가 되면 이제 잔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멍청한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뭔가 이제 젖이 제공이 되지 않거나 뭔가 불편한 상황이 되면 애가 이제 잔머리를 막 돌리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나 꼭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내려놓으세요 이런 말 같은 것들을 환경치료 이런 말들이 처음에 하실 때는 들리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요. 그러면 치료가 안 된다고요. 이미 뭔가 나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인간이 그렇죠. 근데 그것이 너무 강하면 안 돼.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보기엔 전능성을 스스로 놓지 않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려놓으라 그럴 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내 전능성을 내려놓으라는 것처럼 들리면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뭔가 쥐고 내가 내 치료에 대한 뭐를 잡아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든다고. 내 주도권을 남들에게 넘겨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왜 이렇게 고마질까? 왜 내가 이렇게 맛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상태 같은 경우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말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려놓으세요. 환경치료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 말들을 처음에 만약에 들었을 때나 지금 들을 때나 좀 오래된 분들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어떤 말들인지? 여기 단계가 이제 다른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생활하는 게 좀 그렇게 돼가고 있고 여태 그렇게 해온 것 같고 저희들이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해왔다는 게 어떻게 해왔다는 거죠? 뭐 이제 항상 뭐 사모님하고도 상담했고 이렇게 상담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있고 참 이런 작업 그러니까 이 환경 안에서 내려놓고 이런 작업들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굳이 야 내려놔 뭐 말을 안 해도 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순간들이 그때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뭐 했던 순간들이지만 다 있었죠. 근데 그게 뭐 어떤 시간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사모님하고 처음 상담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상담하러 들어오라고 그럴 때? 별 생각이 없었을 수는 없어요. 제가 별 생각이 있어요. 어이씨, 뭐를
그런 거야. 또 교육 뭐, 잘못하고 이게 정상적인 감당.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 뭘 꺼내놔요, 누구. 이렇게 뭐 없었다가 아니야. 반드시 있어. 그리고 가서 옆 사람한테 너 뭐 했냐? 뭐 그렇죠. 내가 정보 수집하고 뭐 이거 괜히 이거 왜 하자고 그러지?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근데 갔다 오면 또 재밌어. 갔다 오면 재밌어. 갔다 오면 재밌죠. 그리고 요즘에 또 왜 안 해주나? 이런 마음도 들어. 이제 언젠가 하면 왜 나도 또 재밌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환경을 그렇죠. 통해서 이렇게 내 내면이 뭔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괜히 김희자 대변인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고 그러면 그게 된 능력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일단은 또 사모님하고 한번 해보고 이 여자들하고 해봐서 이제 나가서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지 이제. 예? 옆집 가고 막 이렇게 뭐 할머니들하고 시도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뭔가의 경험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재현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 치료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말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봤으면 좋겠고요. 요 미니카 씨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안개별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자기감이 있어요. 자기감. 여기는 나도 없고 나 아닌 것도 없고 그렇죠. 이거 뭐 이때는 심리적으로는 엄마인가 난가 이게 구분이 없다고 그랬죠? 나가 없어요. 나가 없다. 절대적인 게 나가 없어요. 근데 이때는 나가 생기기 시작해요. 뭔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서 요게 엄마인가? 요건 난가? 요런 것들을 아이가 심리적으로 구분하는 과정들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옹알이 같은 경우들도 그런 예를 들면 시작이라고 그랬죠? 유니카스의 분석에 의하면 옹알 되면서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거냐 우리 엄마가 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애가 대상과 자기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 야 이거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얘기를 먼저 할까요? 나라는 단어를 먼저 알았을까요? 엄마. 네, 엄마 아빠야. 당연히 엄마 아빠부터 얘기를 한다고. 나는 처음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라고 생각한다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때는 엄마, 아빠는 좀 늦게 오지만 엄마부터 먼저 하죠 보통은.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야 할렐루야. 이 나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이건 정말 이건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특별한 한 60억 명 중에 한 명인 이 존재가 자기의 존재감을 이제 드러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이 순간은 마치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저는 제 딸이 처음 섰을 때 기억이 나요. 그거 난 너무 신비로웠어 진짜. 걔가 딱 이렇게 일어섰는데 우주를 딱 뒤끝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 예? 이렇게 아장아장 기다가 어느 날 이렇게 뭐 잡고 딱 이렇게 딱 서서 부들부들 떨면서 딱 서 있는데 야 이제 우주 앞에 혼자 서 있는 그 느낌이 내 탁 오더라고요. 야 제가 이제 자기가 되는구나.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느껴지길 바라요. 이 나라는 말을 내가 했을 때 이러고 애가 지금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근데 이 단계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애들은 이 나가 어떤 나인지가 이미 또 결판이 나 있어. 나는 내가 좋은 나인지 나쁜 나인지는 이미 이때 결정되는 거예요. 이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결정된 것이 그런데 대개 모든 가족들은 이렇게 돼요. 0세부터 뭐 1세부터 뭐 5세, 뭐 5세부터 뭐 11세, 뭐 11세부터 뭐 17세, 18세부터 뭐 이러면 뭐 부모가 변합니까? 나 5세부터 11대 초등학교 때 기억한 그 부모가 나 1살부터 5살때까지 그렇게 됐을 거야. 틀림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유치해서 또 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부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줬지? 이때는 기억이 나잖아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들한테 기억이 난다면. 근데 이때는 기억이 당연히 안 나죠. 당연히 안 나죠. 근데 이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이해하면 이때 부모님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또 이때는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나와 관계가 좋았는데 이때는 나빴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부모들을 만나서 들을 필요들도 있어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을 필요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이때 받았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니카시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개념 이런 거야. 야, 이것이 참 놀라운 거지. 근데 이 과정들을 이미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이 나가 어떤 나가 돼 있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요즘 우리는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나가 돼 있지? 그래서 언어도 여기는 엄마 아빠를 먼저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나라는 개념을 아이가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자기 존재의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이때는 신체 접촉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죠. 이때는 이제 말을 사용한다고요. 말을 사용하죠. 말을 사용해서 이제 벌써 고급화된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고급화된 수준으로 올라갔죠. 이때는 이제 신체 접촉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분명히 타치가 좋아하거나. 이 신체 접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친밀성의 문제인데, 친밀성은 언어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신체 접촉을 통해서 오기도 하죠. 근데 이 신체 접촉 문제 같은 경우들도 상당히 중요해요. 중독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요 어렸을 때 신체 접촉을 못하면 부모들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비벼주고 막 와서 이거 해주지 않으면 그 애들이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못해요. 이 어렸을 때 지금은 막 이게 얼얼이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애가 깜짝깜짝 놀라니까 그건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애한테 가서 이렇게 뭐 만져주고 그냥 뭐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저번에 꼬꼬마 봤죠? 누구죠? 걔 치료 다시 할 때 그거 하는 게 뭐냐면 다시 살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애 씻겨주고 막 파우더 발라주고 바디크림 발라주고 하는 거 하죠. 그게 신체 접촉을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애하고의 애착 관계를 다시 형성하는 거라고요. 근데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출발점은 이런 신체 접촉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틈만 나면 이렇게 뭐 안아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들도 신체 접촉을 이제 와서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좀 덜 하긴 하지만 전에는 그 신체 접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의도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하면은 형제님들의 태도가 딱 정해져. 뻣뻣해. 딱 그래서 형제님 오세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안으면 저쪽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 못해. 여기서 안 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절대 안 돼. 안 돼. 아니 근데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 사람들을 보면은 안고 싶어. 오랜만에 보거나 막 이러면 안고 싶거든요. 그거 제가 옛날에 못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이런 신체 접촉 문제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박탈감을 여기서 이제 절대 박탈을 경험한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박탈. 절대 박탈을 경험하고 이때는 이제 박탈을 경험하거든요. 박탈을 경험. 위니카스의 경험에 의하면은 이때 사랑받지 못하면 절대 박탈 경험을 하거나 이때 사랑받지 못하면 이제 박탈의 경험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중독을 끌고 가는 거예요. 위니카스에 의하면 이때도 박탈당하면 중독으로 절대 박탈당해도 중독으로 가고 박탈을 당해도 중독으로 가고 또 이 분화 단계에서도 뭔가 잘못되면 중독으로 간다는 이론들을 이제 위니카스 얘기를 하는데 이 신체 접촉이 돼주지 않으면 얘는 절대 박탈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엄마가 나를 만져주거나 아니면 내 거 이렇게 제공해줘가지고 이렇게 만져야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끼는데 누가 나를 애기를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똥오줌을 쌌다고 해서 그것만 딱 처리해주고 누가 딱 갔어. 그러면은 실제로 엄마가 안 기르고 유모가 기르면 유모가 이게 잘 안 된다고 이게. 유모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귀찮지 얘가. 근데 엄마는 이제 종태가 그거가 안 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나는 못생겼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종태가 막 빨아주고 그랬으면 못생겨도요 자기는 잘생긴 줄 알아. 왜 엄마가 나를 그렇게 대해줬으니까 그런 뇌리가 있는데 정정태 형제님은 난 못생겼다. 그래서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와서 정정태 잘생겼다 거울 보고 이걸 하고 있잖아. 왜요? 그건 진짜 엄마가 나에게 해줬어야 할 거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거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울, 엄마가, 그래서 이 위니카시 그런 얘기도 한 거예요. 위니카시, 당신의 엄마는 당신의 미로입니다. 이런 거울 이론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나와서 거울.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근데 특히 정전 성태를 어쩌면 욕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 엄마가.
이뻐 죽겠네. 그러면 못생겨도 자기가 이쁜 줄 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화배우가 돼가지고 그런 애가처럼 되는 거야. 김혜수랑 결혼하고 못생겼잖아, 걔도. 자기는 그런 느낌이 없다니까. 남들은 날 못생겼다고 그럴 줄 몰라도 나는 괜찮은데? 마음대로 해라. 니들이 나하고 얘기를 하고 찍고 까불고 상관없이 나는 내가 잘생겼어. 이런 것들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체 접촉이 안 되면 절대 박탈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절대 박탈감이 어떤 건 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봐서 이건 인식론적으로 내가 없다와 내가 있다가 되지만 심리내적으로 이때 이런 접촉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내가 없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굉장히 공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 접촉을 해야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술집 가는 거라니까.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 성중독자가 아니면은 섹스를 그렇게 탐닉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접촉하러 가는 거예요. 접촉하러. 술집 여자하고 접촉하러. 술집 여자가 내 손을 잡아주고 뭐 이렇게 그게 좋아 그게. 우리 마누라는 술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 그러는데 술 냄새 나고 그죠 뭐 돈 주는데 막 하지. 왜 가냐고요? 이 신체 접촉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느낌들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말하죠. 여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박탈당한 사람들은 이런 신체 접촉들을 더 좋아해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자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게 좋아. 맨정신에? 맨정신 당연히 못하죠. 맨정신 당연히 못해요. 이때 박탈감이 경험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뭔가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여자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이때 박탈감이 더 컸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을 다 듣지 못한 거야. 칭찬해주고 어이 얼마나 사랑스럽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잘 듣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여자들 얼마나 말이 중요합니까? 사랑해 하는 얘기를 맨날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들었어. 너는 왜 나왔니? 아휴, 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특히 엄마가 어렸을 때 애 가가지고 엄마 우울증에 빠졌다 이러면은 우울증에 빠진 엄마가 맨날 그러니 너만 없었으면 넌 왜 나와가지고 나 이렇게 속속이니? 사랑이 있죠. 왜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런 우울증 걸린 엄마가 걸려가지고 이제 이 단계를 지나면 우울증 걸린 엄마가 애를 뭐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한다고.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인 것만 해요. 젖을 빨릴 때도 그냥 뭐 아주 다 짜증나는. 그럼 얘 자기감이 이제 생겨요. 자기감.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감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차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절대 박탈할 때는 멸절 불안을 갖게 되고 이런 박탈을 당했을 때는 그런 그 두 가지. 이제 하나는 이때는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없는 거. 이때는 내가 엄마하고 같이 있잖아요. 내가 엄마하고 같이 있다고 심리적으로 0살 때 1살 때까지는. 그리고 엄마도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는 존재인 건 알고는 있어요. 그죠? 얘는 내가 없으면 꼼짝도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거의 하나하나 마찬가지인데도 얘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할 때는 나란 존재는 없다는 건 의미가 없구나. 이런 자기의 존재감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이때 되면은 뭘 느끼냐면 왜 절대 박탈과 박탈이 다르냐면 요만큼만이 박탈당하는 느낌이에요. 요만큼만. 근데 요거는 내 거였던 것 같은데 내 거가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가잖아요. 떨어져 나간 느낌을 받는다고. 그리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럴 때 이때는 우리가 멸절 불안을 겪어요. 멸절 불안. 어렸을 때 내 존재가 완전히 함몰당하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면 이때 느끼는 건 분리불안이에요. 분리불안. 여러분들 분리불안 가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분리불안. 아내가 없으면 불안해. 아내가 항상 옆에 누군가 있어야 돼. 뭔가가 있어야 돼. 없으면 불안해. 이런 분리불안 같은 경우도 이때 생기는 거예요. 뭔가 떨어져 나가는 것들에 대한 걸 굉장히 참기가 힘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이 분리불안의 대표적인 형제가 하나 여기 왔다가 아주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아내와 떨어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 올 때도 아내랑 같이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가 전화를 해서 우리 같이 가면 안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분리불안에 굉장히 가지고 있는 남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중독은 다 분리불안이 많이 있어요. 분리불안이 많이.
어딘가 그래서 왜 치료받으러 못 오냐면 우리는 아주 익숙한 환경에만 있어야 돼. 어디 치료받으러 가면 이거 여러분들은 기적이에요, 기적. 어디 치료받으러 간다? 오, 그거는 벌써 분포가 딱 들어와요.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들은 우리들에겐 있을 수가 없어요. 분리불안해, 분리불안 그런 것들. 이런 분리불안들이 이때 형성이 된 거예요. 이때 형성이 된 거. 이때 형성이 된 것이 중독이 됨으로써 더욱더 강화가 된 거죠, 그렇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유아의 인식이라는 부분들을 가서 봅시다. 유아의 인식이라는 부분을 가서 보면 전능성과 이제 현실 인식이라는 것, 전능성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여기 전능성, 현실 인식.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을 하면은 이 안에서 이 전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전능성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 아이들은. 네, 그래서 야, 내가 왜냐면 나는 요거밖에 아닌데, 나는 이런 존재인데, 이런 나보다 큰 엄마라는 존재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야, 이런 신뢰라든가, 이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애가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무서울 게 없어요, 이때. 근데 얘가 방치되고 버려지고 신체 접촉도 잘 해주지 않고 막 이럴 때는, 뭔가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럼 전능성에 대한 온전한 향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아이는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전능성을 느껴요. 전능성을 느껴가지고 온 세상이 참 신뢰할 만하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아이가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요 상대적 의존 단계로 가면 갈수록 요 분화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엄마한테서 이제 떨어지고 싶어 한다고 얘가 엄마한테 평생 빌붙어가지고 살라고 인간 존재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은 너는 너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점점 분화가 된다고요. 근데 엄마랑 점점 분화되면 될수록 이거 세상이 장난이 아닌데? 그리고 이거 내가 맘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또 내가 막 이렇게 앵앵 물어도 엄마가 항상 나한테 밥을 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것을 이때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럴 때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이 아이가 현실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 과정들이 온전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내가 전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조증 환자도 여기서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스스로 전능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또 나도 예수병이라는 정신병자들, 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전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전능성에 대한 이 향수를 가지고 자기를 그 상태의 정신 상태에 그냥 묶어두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러죠. 또 우리가 또 술 먹고 하는 일들도 대부분 이 전능성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또 이런 부분들 그 밑에 이렇게 보면 박탈을 어떻게 조정해 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이건 사실 전능성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전능성에서 현실 인식으로 하는 이 인식의 과정과 자기 존재감의 의미에 대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발달했을 때 이 아이는 제대로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손상을 입거나 여기서 손상을 입으면 뭔가 전능성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근데 위니캇이 아주 이렇게 찾아낸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뒷장에 나오는 그 중간 대상이라는 개념을 위니캇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요 상황에서 요 상황으로 갈 때, 여기다가 뭔가 하나 좀 만들어놨어. 뭔가를 막 만들었어. 요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위니캇이 발견했어요. 이것이 이제 중간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담요예요, 담요. 전에 여러분들이 담요 보이 봤죠? 한번 전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담요 안 내려놓는. 담요 목숨 걸고 엄마가 빨자 그래도 안 빨죠? 그냥 꽉 쥐고 그냥 쥐고 있는 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중간 대상이에요. 중간 대상을 왜 만드냐면 엄마로부터 내가 혼자 살려니까 현실을 받아들였어, 얘가. 아이고,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지가 스스로 대상을 하나 창조했어요. 대상을 창조한 거예요. 이게 위니캇의 아주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쥐가 살자고 중간 대상을 하는 담요를 만들어 놔가지고 비교적으로 중간 대상은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거나 재밌는 거야. 중간 대상은 부드럽거나 뭐 나에게 재미있는 거, 나에게 흥미있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담요거나 아니면 장난감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대신에 이것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게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 전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이가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던 애가 현실을 딱 하니까 얼라리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중간대사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자기의 전능성을 계속 부여받고 동기를 부여받으려고 중간대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여받는 것 같고 내가 완전해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애기가. 애기한테서 이것을 뺏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애기한테서 그걸 강제로 뺏으면 뺏을 수가 없어요. 애는 이것을 뺏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런 분리불안을 없애주는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가 있어야지 내가 엄마가 없어도. 그래서 엄마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얘가 이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중간 대상은. 그래서 여자애들은 인형 갖고 노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시집갈 때도 이거 가지고 오잖아요, 인형. 네. 시집갈 때도 인형 가지고 온다고. 이 중간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없이 불안한 상태가 됐을 때도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중간 대상을 갖는데 이것이 또 한편으로 인간에게는 놀이와 창조력의 창조성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아이가 근데 이것도 이제 중간 대상을 하다가 이제 그만둬야 돼. 적절한 분화가 되면 이 중간 대상을 가지고 놀지 않아요, 아이는. 그걸 가지고 노는 건 유치하고 이거 뭐 그런 의미가 없어져. 근데 이 상태를 지날 때 엄마의 이 환경이 충분하게 그 아이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걔가 만족할 만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면 얘는 평생 이 중간 대상을 어디선가 찾아요. 이게 술이요. 이게 술이에요, 이게 술. 이 중간 대상에 이것을 나이 먹고 장난감 갖고 놀 수는 없잖아. 나이 먹고 지가 칼 들고 가가지고 직장 가가지고 싸울 수 있어? 어른들이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가니까 이건 안 되지. 그 대신 뭔가 나의 불안을 없애주고 내가 뭔가 이렇게 놀 수 있고 엄마가 없을 때 내가 놀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은 것이 바로 술이라고 본 거예요. 이 중간 대상이 바로 술로 전환한 거다. 또 이런 분리불안 상태에서 이렇게 박탈감을 가지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이가 소년이 있어요. 소년인데 소년 때 이제 비행을 하죠. 전부 도둑질 한번 다 해봤죠. 이거 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도둑질을 다 해본다고 아기 때도 해보고 또 아니면 소년 때 해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전부 근본적인 원인이 걔가 지금 그 나이 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과거의 이 박탈감들을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이제 엄마가 떨어지면서 내가 잃었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상실감을 갖는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7살, 8살 때 재현되고 부모가 나를 잘 보살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상실했던 것들, 박탈당했던 걸 자기 스스로 찾으려고 해. 그래서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적질 하는 애를 어떻게 치료했냐면 위니카시 걔를 도적질하는 데려다 놓고 자기 상담실에 갖다 놓고 이 마음대로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랬더니 도벽이 없어졌더라. 이런 이제 치료의 내용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때 이거 박탈감들을 자꾸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박탈감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우리 사모님하고 처음 제가 알코올 할 때 비행 청소년들 했을 때 17살, 18살짜리들이었는데 걔들이 남의 것을 훔쳐오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야 그러면은 쟤네들은 부모가 많이 주고 나는 부모가 안 주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애들 걸 가서 내가 뺏어와서 나도 쓰고 너도 쓰고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거를 그 생각을 바꿔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뭐가 문제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 박살 때문에 이제 자격감이라는 얘기도 제 책에 보면 자격감 얘기가 나와요. 엔타이틀먼트라는 거. 타이틀을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중독자들 중에 원한이 많은 사람들은, 원한이나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이 당시 당신들이 내 거를 뺏어가고 나에게 주지 않았잖아.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평생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른이 됐으니까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그때는 안 줬잖아. 그럼 부모들이 얘기해서 이때도 너 해줬고 이때도 해줬고 이때도 해줬고 이때도 해줬고 다 해주잖아. 근데 뭘 안 해줬다는 거야. 근데 나는 안 해준 것 같아. 충분히 해준 것 같지 않아. 이런 것들은 이때 내가 박탈감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채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독이란 내 스스로 박탈된 걸 찾기 위한 노력인데 그것이 또 술로 가는 거예요. 뭔가 난 내 마음에 상실감이 있어. 내 마음에 박탈된 느낌인데 아무도 채워주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도 이것은 채울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박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긴 게 아니라 받아야 될 걸 못 받은 거예요. 뭐 두 가지 경우들 다 있죠. 근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받아야 될 걸 못 그것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애기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건지 뭐 내 것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데 어쨌든 뭔가 나는 상실당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실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정상적인 상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이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랑 떨어질 때는 내 것이 상실당한 느낌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어디선가 인생의 어디 부분에선가 계속 채우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내한테도 다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내 엄마라니까 엄마가 되는 거예요. 다 내놓으라고. 이런 박탈 상태나 절대 박탈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아까 말했던 또 자기애적인 사람이죠. 자기애적. 남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다 자기 뜻대로 돼야 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큰일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뭘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못해요.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 경우들은 이런 경우들의 경우라고 보는 거예요. 뭔가 내 것이 빼앗겼다는 아주 근원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채우려고. 특히 아내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중독이 된 남편들은 아내를 굉장히 전능성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치짓게 만들어놔요. 어떤 사람들.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들도 이런 위니카시 이런 경우들. 그래서 어떤 경우로 간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충분한 이런 발달 과정들을 제대로 밟지 못하면 그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자기감이 없고 이거는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분리불안을 느끼게 되고 중간 대상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이 중간 대상을 활용하지 못하면 이때도 예를 들면 중간 대상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노는 거나 창조적인 일들 같은 경우가 떨어져요. 인생을 잘 즐기지 못하게 되고 인생을 즐기지 못하면 사실 술 마시는 건 우리가 놀이라고 그랬죠 제가? 술 중독은 일종의 놀이 중독이라고. 그거 말고는 인생에 아무런 재미가 없어.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런 것은 이거 말고는 다른 낙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중간 대상이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간 대상을 버렸어야 되거든요. 이제 5살, 6살, 7살 넘어가면은. 근데 그 중간 대상을 심리적으로 버리지 못한 거예요. 또 어른이 돼가지고 계속 중간 대상을 술로 내가 찾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일단 뭐 그 정도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해보죠. 그래서 이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데 조영환 형제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생모하고 내가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을까? 그거는 생모와 내가 친밀감을 느낄 만한 환경이 아니었을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잠깐 쉬는 사이에 우리 김연아 선배님이 왜 나는 우리 어머니하고 무슨 잔치했는데 왜 이렇게 가서 막 안기고 막 이렇게 만지고 타치하고 이런 게 안 되죠? 그냥 멀뚱히 서서 엄마 뭐 저 왔어요 이렇게 왜 되죠? 그런 경우들도 이런 경우들 매우 옛날에 우리 농촌에 살던 분들 바쁘잖아요. 그러면 뭐 언니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맡기고 부모들은 나를 잘 돌보지 않는다고. 이럴 때 이것이 경험되지 않았으면 나이 먹고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역으로 김연아 선배님이 시어머니한테 굉장히 잘했다고. 그거는 이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환경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부모한테는 못합니다. 여지간히 훈련되지 않으면 자기 부모하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해보려고 하는 것들도 진정한 그 인격적인 교류는 별로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막 잘하는 거예요. 선물을 사다 주고 뭐를 하고 막 하는데
깊이 있는 나눔이 잘 되지 못해요. 왜냐면 그런 것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참 경험되지 않은 것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전에 그 어머니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갖고 야 너는 보면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겠다 아버지한테 잘하겠다 했는데 할 줄 몰라. 어떻게 하는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아버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김민아님한테 도 결정은 중요한 건 요즘엔 이제 시어머니한테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진짜야.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막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정말 그런 것들이 우러나오려면 내가 나에 대해서 허위가 없어야 돼. 근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막 만들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시어머니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내가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용히 이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안에 내적인 힘이 채워지면 또 이제 특히 남편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실한 마음들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죠. 또 회복되는 남편이 또 채워주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훨씬 다른 감정으로 이제 또 시어머니도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정엄마도 가서 다음부터 만나실 때는 막 가서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끼워안고 이런 것들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친정엄마를 만나러 이제 서울 가게 되면 나 혼자 가서 이렇게 내가 정말 엄마 관계가 좋으면 이렇게 혼자 찾아가도 되잖아요. 근데 꼭 둘째 언니를 불러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만족해. 그냥 엄마만 나하고 만나면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마음속에서. 그래서 항상 가려면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시간 있어? 오면은 있다고 언니 엄마 집 같이 가자 하면 언니는 나와요. 나와서 이제 같이 가거든요. 같이 형성이 돼야만이 내가 만나오고 오는 것 같지. 그렇죠. 나 혼자 가서는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에서는 그 언니가 중간 대상이에요. 그 중간 대상을 하나 데리고 가야 뭐가 있기 때문에 딱 그래 되는 거야. 얘기가 되고. 근데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혼자 하라면 절대 못하고 뭐 마누를 데리고 간다고 누가 있어야 돼. 예. 그냥 내가 그냥 1대1로 가서 하면 되는데. 또 오늘 그렇게 교육을 몇 년 동안 받았어도 그 느낌을 지금서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엄마한테 별로 되게 가깝지 않은 상황은 그냥 엄마하고 딸이라는 그거 관계지 막 친밀감 있고 막 엄마가 주고 가서 끌어안고 막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였구나. 그것도 그게 이 일하고 연관이 되나 지금 그래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당연히. 차라리 언니가 친밀감이 있어요. 좋아요 언니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면 뭐 수다 떠는 거면 그냥 좋지. 그런 거 없거든. 그리고 내가 처음에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나 관계가 그렇게 줄 때는 우리 엄마는 없었어요. 친정엄마는 전혀 뭐 전화도 안 했고 뭐 친정엄마 생각은 마음에 뭐 죄책감 든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친정엄마는 없었어. 마음에서 떠났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대사엄마는 친정엄마고 정민이한테 환경엄마는 언니야. 그치, 시험 언니가 나한테 환경엄마가 돼준 거야. 항상 언니가 이제 이렇게 만나면 언니가 막 업고 놀았던 얘기, 친구들 이제 업고 놀러 간 얘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느낀 게, 언니 어렸을 때 그래도 나한테 구세주는 언니였었는가 보구나. 언니가 나를 업고 밖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 느낌이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이제 자라왔기 때문에 그랬나 해가지고. 중간 대상에 보통 애들이 많은 이렇게 부드러운 담요나 뭐 이런 걸 꼭 쥐고 잔다든가 네. 물고 잔다고 하는 경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일부러 뺏을, 그러니까 전에 본 사례처럼 집착이 되면 안 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그걸 한 것을 이제 분리되고 독립된다는 걸 스스로가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 대상을 찾는다는 그럼요. 얘기.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인정으로 못하게 하는 것도 그건 이제 심한 또 박탈감을 주는 경우가 되게 그럼요. 당연히 박탈감. 그래서 이때 입은 손상들이 제일 심한 거고 그러니까 보통 이 이론에 의하면 이런 쪽으로 되면 이런 쪽에 박탈을 당하거나 손상을 입었으면 훨씬 더 중증으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이제 이때쯤에서 당한 거는 좀 덜하고 그래서 이게 중증인지 덜 중증인지 뭐 이런 부분들의 차이는 손상을 입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억지로 얘가 뺏겼지. 마음으로 안 뺏기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있어. 그리고 누가 있어? 중간 대상만 있어. 엄마 아빠는 없어. 뺏어간 사람들은 박탈자로 남아있는 거고 내면에는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잠들 때는 순간적으로 부러운 담요를 이제 제 둘째 같은 경우가 그랬던 거는 그럼 그
엄마가 옆에서 자줬으면 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이제 욕망이 있다는 얘기네요. 옆에서 자줬으면은 그 대신에 옆에서 앉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까고 놀다가도 어. 딱 졸렸다 그러면은 그 전용 제일 부드러운 담요를 꼭 그 말하기 배우기 전부터 그거부터 찾아요. 그리고는 자기 자리로 끄고 가서 그랬는데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그 가장 지가 만져가지고 부드러운 것을 꼭 옆에다가 두고 이게 안고 자거나 그런 습관이 아마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있잖아요. 손톱 물어뜯고 그런 것들은 이 신체 접촉을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눈물겨운 거예요. 인간 아기들이 스스로 안 만져주니까 자기 혼자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빨고 하는 것들도 저도 이거를 20살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빨이 아파서 못해. 하고 싶어도. 우리 근데- 아들도 손톱을 뜯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들이 왜냐면 내가 장사하면서 걔가 근데 걔는 영세에서 그래도 2세까지는 많이 내가 끌어안고 살았는데 이제 걔가 2살, 3살 넘어가는 무렵부터 내가 이제 애기 아빠 제대를 해서 장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업어가고 또 내 등에는 안 있으려고 그래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많이 이렇게 방치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좀 뭔가 내가 막 어렸을 때 귀 막 입술 이걸 만져가지고 제가 엄청 아팠었거든요. 딴 걸 만지는 게 아니라 걔는 내 귀하고 입술을 그렇게 더듬어요 자면서.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대학교까지도 지금은 안 뜯나 모르겠네. 이제 군대 가서 안 뜯는데 꼭 손톱을 손톱깎이로 깎아야 되는데 이 손톱 이빨로 이렇게 쥐가 앉아서 저도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만나고 나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지. 뭔가 대체물이 생겨가지고 뭐 이거 안 뜯어 저기 있으니까 손톱깎이가 필요 없었어요. 진짜. 발톱도 하고 싶어. 발톱 아는 거 못 봐도 손톱은 꼭 내려서 제발 그러지 좀 마라. 손톱깎이로 깎아라 해도 그냥 그거 별로 의식 안 하고 그냥 그럼 저도 왜 그러냐 보면 뭐 부모가 나를 안아준 적이 없으니까 평생 없으니까 이미 경험적으로 저도 이렇게 돌아가 보면 아 나를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안아주고 뭐 해주고 하는 거 안 했구나 하는 걸 내가 아는 거지. 왜냐면 지금도 안 되니까. 지금도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알 수 있죠. 그럼 우리 둘째 얘기하는 결혼해가지고 원래 어렸을 때 손톱을 잘 뜯었거든요. 결혼해야 그 습관이 이렇게 잡히는 거 보니까 엊그제도 혼자 이렇게 뜯고 있어요. 결혼하고서요? 그걸 이제 어릴 때 그걸 잡으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놔뒀는데 지금까지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 이제 지혜를 알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렸을 때 그 애가 많이 그렇게 안아준 사람이 드물어지는 것 같아, 심심해. 왜냐하면 하도 순하니까 지금 이 머리가 납작합니다. 어째 이 근육만 먹여놓으면 잠자고 사람 풀면서 잘할 일 안 했는데 계속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게가 아마 내면에 그것이 약을 잘 잡고 그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특히 그러고 둘째? 5.17, 5.18 그 강주 사태 때 좀 우리 부부간에 불화가 있어갖고 엄마 이 충청도 이 집은 그때 열차고 뭐고 다 차단이 돼버려가지고 오도가도 뭐도 제가 가지고도 안 되니까 제갓집도 한 달 놔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왜 애기가 말을 많이 듣면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몇살 때였어요? 그때가 아마 한 2살, 3살 정도 됐었을 것 같은데 둘째. 둘째예요. 그때 둘째한테 그래서 그 중독성이 예. 상당히 있을 수 있던 것들 경계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뭔가 공허한 게 있다고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습관적으로 이제 찾게 된다고. 술을 먹으면 또 우리가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 인천 선배님. 아니 저는 결혼을 하니까 집사람이 잘 때 맨날 귀를 만져요. 그냥 이렇게 자꾸 자면 그런 게 하는데 자꾸 계속 비벼요. 그래가지고 엄마 같아서. 그 자면서도 계속 그래봐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어떤 때는 지금 다 귀를 처음엔 어색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줘요. 이렇게 만지다가 그냥 잠들면 안 만지면 괜찮은데 잠들어도 계속 귀. 이렇게 잠든 다음에 내려가서 잔 적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집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조금 그런 비슷한 이모 엄마랑 같이 못 자고 이모랑 살 때 어떤 이모 귀를 만지면서 편안히 잠들었다는 그런 얘기는 하더만. 근데 이제 문제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들하고 아들이 아직도 하는 거네. 굉장히 지 엄마랑 자는 건 좋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힘들어하더라고. 아, 아들도 만진다고? 아니 아들 귀를 만진다고. 아들 귀를 만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려서 이제 그 엄마가 그런 것도 잘 못해서 중간 대상을 약해지게. 중간 대상으로 그걸 여긴 거죠. 그거 사람에 상관없이 귀가 저마다 이제 한두 개씩 있어요. 한두 개씩 있는데 귀가 귓볼이 이렇게 부드럽잖아. 귀가 좀 되게 힘들었어. 나도 우리 신랑 귀를 처음에 결혼해서는 귀를 만져야 잠이 들었어. 그때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걸 알아서 그 뒤로 버티는 안 근데 그게 자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저 시집 가는데 너무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이제는 안 만지죠.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가. 근데 전 몰랐거든요. 그게 힘들거든요. 아, 이런 데가 부름트고. 근데 그래서 제 주변에 자는 사람 귀가 이만해. 근데 엄마가 양장경 하실 때 제가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모가 저 데리고 잤대요. 그러니까 거의 못 자고 낮에도 일해야 되고 밤에는 자야 되는데 그래서 이모가 큰 이모가 같이 일을 했는데 저를 거의 큰 이모가 이렇게 데리고 있었다가 하더라고요. 잘 때는.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고착화된 건 잘 안 나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받아주고 또 내가 자꾸만 대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심리적으로 이제 충족이 돼야지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심리적으로 충족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형제님이 병을 더 키운 거지 이제. 그래서 이거 대준 거는 이제 당연히 마땅한 일을 한 거고 앞으로도 좀 더 계속 좀 더 대주면서 심리적인 충족을 줘야지. 안 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날 안 하다가 형제님 어느 날 우와 혼자 이런 날이 오는 거야. 안 만지고 잤어요 이런 날이 이제. 그럼 목사님,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요. 손도 나 엄청 되게 짧고 뜯었는데 나 여기 와서 이게 없어졌거든요. 아 할렐루야. 내 손등이 이게 엄청 나도 진 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깎고요. 나도 또 깎게 되지. 근데 앞에서 설명돼요.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형제님한테 조금만 길어도 막 그냥 손이 환경이 형제님에게 뭔가 새로운 충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기지 않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쓴 것 중에 보면 발 뻗고 자면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도 그런 발 뻗고 자는 환경을 주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자기한테 이렇게 억압돼 있거나 뭔가 충족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충족이 되면 그건 당연히 이제 욕구의 분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욕구를 내가 느끼지 않는 거예요. 탁구 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 왔을 때도 여기서도 뜯었었어요. 처음 왔을 때요. 근데 지금 얘기하니까 진짜 이게 뜯는 게 없어졌네. 와서 한 엄청 뜯었어. 2달 정도 됐을 때 딱 느낌이 뭐냐면 나는 여기 이제 이 방향 여기는 내가 이제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어떤 뭐가 되는 데라는 거를 확 느꼈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행동하고 그러는데 너무 편안하게 아주 그냥 그럼 아주 그거는 정말로 전형적인 그 치료가 되는 거죠. 심리적인 부분. 저희 어머니는 뭐 저거 뭐 어쨌거나 빼고 나라는 거 애가 나라는 소리를 하면 부모가 기뻐하다기보다 나라는 소리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나 엄마에게 중독되어 있기를 굉장히 바라시고 바라는 거를 찾는 거를 참 싫어하셨던 그게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불화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네, 절대 허락을 안 하는 허락을 거예요. 허락하지 그냥 않는 딱 중독돼 있어라가 허락하지 않는 독립투쟁이에요. 이 집도 그래서 딸더러 시집가지 말라 그러고 데리고 산다 그러고 저만 좀 그런 게 있나 그랬는데 그 같은 이제 배구 하는 모임에서 저보다 한 10살 이상 먹었는데 그 어떤 근무지 때문에 떨어져 살다가
그 형님은 밥을 먹으러 안 가요. 집에 운동만 딱 끝나면 집에 간다고. 아, 뭐 이렇게 집에 일찍 가야 돼. 난 집사람 저 가슴만 들어가야 돼. 뭐 그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잘 때 조금 뭐 하면은 그냥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면 편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그런가 봐요. 아, 그럼 다 그런 거지. 그러면 목사님,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게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그냥 놓고 와요. 우산을 가지고 나가면 매번 놓고 오고, 심지어는 자기 뭐 교복 조끼 같은 것도 지금 3번째 놓고 오고, 예,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하여튼 뭔가를 들고 나가면 그냥 놓고 오거든요. 그런 심리 상태는 어떤 거예요? 그것도 심리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아이들이 건방증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박탈의 반대 표현들인 경우, 박탈을 이제 다 얻으려고 하는 게 도적질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들은 뭔가를 놔두고 온다는 건데, 그건 자기를 뭐 놔두고 오거나 뭔가가 있어요. 그건 뭐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뭔가 좀 제가 그거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산만한 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산만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건 아니죠. 지금 네. 놓고 오는 거죠. 놓고 오는 것도 뭐가 있어요. 네, 가지고 나가기만 하는 것처럼. 놓고 오는 건 뭔가 있어요. 난 내 몸에서 떨어진 건 다 놓고 와. 다 놓고 온다. 우산 같은 건 말할 것도 애기들 없고. 하여튼 뭐 놓고 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여튼 나에게 짐이거나 뭔가 이렇게 벗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뭔가 하여튼 뭐 내가 구속되거나 아니면 나에게 짐이 되는 것들이라는 어떤 무식의 발로라고 일단 보여져요. 그것이 뭔지는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때는 놓고 싶은 거야. 벗어나고 싶은 거야. 뭔가 이건 어떤 심하면 어쨌든 그거는 그런 걸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별 특징에서요. 네. 33페이지 이제 절대적 의존기하고 상대적 의존기 때 시간 감각이 명확하고 통합된 시간 감각 이건 어떤 의미? 그거는 뭐 일단 이 시간 감각 문제는 에이카시 발견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거든요. 시간이 절대로 중요하잖아요. 인간들은 시간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시간이 흘러간다고. 융합됐다는 얘기는 융합된 애들은 이런 시간 감각들이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별로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분화시켜 나가고 자기를 창조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둔감하거나 처지게 돼요. 이 부분이 없는 경우. 근데 시간 감각이 있다는 것들은 자기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들을 잘 밟으면 이런 시간 감각들이 쭉 살아나요. 시간 감각들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거야. 잘 통합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 있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감각이 발달하지 않으면 통합적인 이해에 도달하지 못해요. 시간이 잘라진 채로 이해가 되거나 싫었던 기억들은 많이 기억이 안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문제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 통합이 된다는 얘기는 시간이 통합되어 있어야 된다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런 과정 거쳐서 이렇게 와서 오늘의 나가 이렇게 돼 있지. 이것이 통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 감각들이 이 과정에서 쪼개져 있는 사람들은 자아가 부전되는 것처럼 단편들로 막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로 봅니다. 그래서 시간 감각들을 갖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카드의 치료적 환경이라고 아니 다른 질문이 있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시간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시간 감각도 어떤 게 중요하냐면 공동체에서 이제 1년을 살았어요. 형제님 1년 다 돼가잖아. 1년을 다 지나갔는데 무엇이? 시간 감각은 사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 감각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쭉 이해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눠져 있거나 후회한 것들로 이렇게 있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간 감각들이 잘 통합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감각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을 내가 사용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그 위니카시 말한 중간 대상 개념으로 보면 시간도 우리가 사용하는 데 도구라고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창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잘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2년의 치료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3년의 치료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 속에서 자기가 온전히 시간 감각을 회복하고 자기 자신이 온전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정신분석에 의한 이 치료 과정들은 보통 최소한 보통 한 2년 정도 해요. 전문가하고 이렇게 만나면 한 2년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계속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것들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 상담을 이제 하는데 또 시간 감각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시간을 내가 또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되게 우리가 공동체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항상 지는 건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이 시간을 사람들이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거랑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치료 환경이잖아요, 공동체가. 그럼 어릴 때 그 환경을 다시 경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상담받으러 와서 1시간 내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담요만 만지고 갔는데 참 잘 된 상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게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게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그냥 우리는 그래서 배째라하고 있는 게 잘 치료되는 거라고 해요. 그럼 막 성경 암송 열심히 하고 그러면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저처럼 다 그러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정정태 형제님 성경 암송을 하고 왔다 이건 잘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거 안 했는데 해와가지고는 잘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암송 어이구 그거 할 리 없어 심심했는데 잘 됐다 그래서 달달달 외워보면 아 이건 하던 대로 하는 거구나 이건 치료가 안 되는 거지. 하던 대로 하던 거는 치료가 안 돼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건 별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체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진짜 외우고 싶다. 이걸 얼마나 더 외우고 싶다. 잘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애들이 웃자라는 애들. 놀아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20일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진짜 이거 완전히 진공 상태에서 그냥 그러다가 한 20일 넘어가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래 있으면 뭐 하나. 맞아. 기도 제목대로 내가 지금까지 제지었던 것 중에 생각나는 걸 한 개씩 적어볼까. 그걸 적어보려고 그러니까 또 두려움이 확 오고. 그러다가 또 그냥 그저버리거든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기로. 그럼 자다가 떴다가 책 보다가 자다가 떴다가 책 보다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불안하지도 안 하고 그냥 뭐 괜찮아요. 그리고 이 몸이 찌뿌둥하면 또 우상천 행제님하고 산에 올라가고 또 그 길가 한번 배회하고 또 세상 사는 거 한번 보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또 편안한 또 그 약간 이 불안한 고비에서 또 편안한 고비로 또 내려가고 그리 하고 있거든 지금. 지금 나는 그게 상당히 그게 걱정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괜찮구나.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우리 사모님이 이제 4박 5일 침묵기도 가는데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나 식충인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 상태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게 되는. 지금 이제 여기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절대적 의존 계보면 환경과의 관계 보면 안아주기가 있고 이제 함께 살기가 있죠. 함께 살기가 있고 홀로 있기가 있잖아요. 상대적 의존계 가면. 그러니까 홀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홀로 사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혼자 있는데도 괜찮아. 재밌어. 이런 능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럴 때 손상을 입은 아이들은 혼자 있는 거 절대 못해. 혼자 있으라면 정말 끔찍해. 그래서 꼭 술이 있어야 돼. 술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혼자 있거나 침묵하는 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혼자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자기 혼자 상상도 하고.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하더라도 술 안 먹으면 상상 못 하잖아요. 술 먹으면 상상 탁탁 돌죠. 그거는 술이 내가 원했던 걸 지금 가져다 줄 때문이에요. 근데 혼자서 상상도 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홀로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존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나면서 이제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 그런 점에서도 이런 침묵이나 별로 이렇게 강박된 일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법들이 제가 홀로 사는 거기 가기 법이죠. 전에는 어제 찜질방을 갔었어요. 저희 남편이랑요. 그러면 반드시 책을 가지고 가요. 찜질방에서 그냥 찜질하고 있는 게 불안하기보다 허전해가지고. 근데 어제는 아무것도 안 들고 가더라고요. 그냥 가서 찜질만 하고 올 수 있는 힘이 가서 침묵기도 사바보기도 하고 와서 제가 놀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멍하니 있는 걸 견디지를 저도 잘 못하는 거예요. 중간 대상은 없으셨군요. 네. 저도 좀 그런 네, 그래서 책을 탁 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가서 난 찜질만 하고 오리라. 그러고 제 마음하고 이렇게 그냥 놀고, 그러고 편안하게 놀아요. 그러니까 책 같은 경우도 형제도 책 잘하는데 책도 일종의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책 중독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 중독 문제가 이제 제가 이제 중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작년에 이제 3.1교회 전병호 목사님이 한국교회 아주 큰 센세이션. 3.1교회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아주 부흥한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신방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해. 일주일에 하루에 책을 한 30권 읽어. 자기 서재에서. 그리고 설교가 기가 막혀. 30권의 책에서 다 길어올린 기가 막힌 거를 해요. 근데 난 그게 좀 걸렸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추행 때문에 사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책 중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서 이 공동체는 제일 중요한 거. 서로 더불어 살고. 근데 내 방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게 책 보는 거나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나 혼자 시간을 즐기려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근데 책도 중독성이 있다. 책도 일종의 중간 대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나 혼자 노는 것들로. 그리고 성준 형제도 내가 그래서 저기 뭐 이렇게 수첩 안 갖고 다니죠? 네, 수첩 가지고 나와요. 뭔가를 자꾸 가지고 쫙 쓰는 거예요. 쓰지 마. 네,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걸 수 있어요. 우선 이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제가 이렇게 성서 기사를 주기 있잖아요. 여기 유엔 여기서 뭐 할 때부터 이렇게 지휘 기간 동안 쭉 해왔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작년 내가 여기 보니까 3월 달에 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안 했더라고요. 뭐를 안 하시다고요? 성서 필사를 예. 안 했는데 그 당시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성서 필사 시간만 되면 뭔 일이고 그냥 막 쫓기고 불안하고 그 몇 장을 써보 해버려 필사를 해버려야 딴 생활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틀에 같은 생활이 되라는 거죠. 아니 요즘은 그것을 안고 보니까 하고는 싶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제 2달 정도 이렇게 쓰고는 또 하기 싫으면 안 해지고 그러는데 그게가 이제 놀이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시간이 생명이요. 그게 어떤 게 더 낫은가? 이 계획적인 게 더 낫은가? 틀에 박혔다. 그래서 나는 틀에 박힌 생활은 내 진지에 느끼거나 그런 스스로 나름대로 이렇게 진단해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계획적으로 틀에 박힌 생활보다 이렇게 다른 이 시간을 선용한 게가 더 내 치유에 더 큰 도움이 되겠나요? 그렇죠. 네, 노는 게 훨씬 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의 발달 단계가 다르니까 어떨 때는 자기 이렇게 어울리는 것보다 항상 처음에는 자기와의 시간들을 가져가고 이걸 하니까 그런 거는 뭐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 쪽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나는 요새 공부하는 것도 그냥 과부하 걸렸는데 참 다른 거 생각하니 참들 책을 읽고 야, 나 이거 그러니까 형제님은 이게 공부하는 뭘- 게 과부하 걸렸던 얘기 공부를 꽤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 공부는 안 해도요. 그냥 이거 이렇게 가르쳐준 거 가지고 알려고 있다는 그냥 거야. 뭐지? 근데 복습은 안 해. 예습은 조금 해도 그러면서는 공부의 내용이 형제님에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됐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지나가 그냥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처음 뭐 공동체 와서 진짜 한 달 반, 3달 만에 이런 공부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진짜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기 딱 들어와서 들을 때 그럼 문 딱 나가면 띵. 설교 시간에 딱 듣고 문 딱 나가면 띵.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한자도 기억이 안 나냐고 그래. 그게 진짜 알코올 문제 가진 경우는 그런 거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3개월이 가야 조금씩 들려. 처음에 1, 2, 3개월 우리가 전에 봐서 알잖아요. 1, 2, 3개월 정말 허당이라고. 1, 2, 3개월은 정말 허당인 경우가 많아요.
공부를 했어도 여기 지적으로만 있을 가능성이 많고 이 마음으로 오지 않죠. 또 하나는 들어도 뭘 들었나 하도 기억이 안 나. 뭐 다양한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중요해요. 이렇게 막 쓸려 내려가고 이 공동체 환경 안에서 내가 강박되지 않아도 대체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저도 치유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저 혼자 집에서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애기 아빠 여기 오고 나서 애들이 이제 미연이나 어디 가서 뭐 있다 온다고 하면은 제일 겁나는 게 집에 물줄이 들어가서 어떻게 혼자 자지? 그게 불안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방문도 이렇게 잠그고 잤어요. 왜냐면 막 예수님 얼굴만 상상을 하면서 자는 거야. 잘 자는 거야. 안 그러면 다른 얼굴이 나타나요. 그냥 무서운 현상 그런 얼굴이. 그거 내가 애도 아니고 왜 우리 애는 혼자도 잘 자는데 내가 더 무서워가지고 물을 붓고 막 방을 열고 들어갈 때도 불이 꺼져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야 나는. 그러니까 얼른 불부터 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방저방 다 들여다보다 본 다음에 내 방문을 조금 열렸으면 무서워가지고 닫고 잤거든요. 그리고 가게도 혼자 가서 가게 혼자 딱 나가면은 막 불안하고 막 그런 느낌이 참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서서히 그건 좀 없어졌어요. 혼자. 그리고 또 고쳐진 거는 뭐 이렇게 애기 아빠가 집에 온다든가 뭐 한다고 막 일이 내가 먼저 막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려고 막 그런 충동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나 배치라고 그냥 낚임처럼 못하는 거야. 그냥 입을 펴는 채로 그냥 누워있고 뭐 그렇게 하게 된 거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거는. 처음엔 진짜 혼자 자는데 무서웠어요. 그 두 가지죠. 하나는 앞에서 이제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남편들을 불러내는 제일 큰 이유들이거든요. 그거는 뭐 남편 나오란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면 남편들은 그걸 보고 나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미연이 없는 날은 저도 집에 오라고 할까. 내가 무서워서 못 자겠으니까 그런 생각도 갖고 그랬었는데 또 한번 참아보고 자보자 하고 하면 역시 들어가면 무섭고 막 그런 생각이 났어. 그랬는데 이제는 엊그제 딸 서울 가고 같이 가가지고 안 왔는데 혼자 자는데 이제 그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네, 아주 뭐 저 훌륭하시네요, 진짜. 이제 그건 해방 됐어요. 진짜 나는 그거 뭐 남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이렇게 뭐 어른이 돼가지고 애는 혼자 자는데 나는 혼자 자잖아. 진짜 그게 엄청 나는 무서웠거든. 그러니까 눈을 딱 감으면 이상한 얼굴, 무서운 얼굴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뭐 나머지 형제는 좀 섭섭하진 않습니까? 나 없이 잘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데를 되는데요. 이제 없어도 되겠구나. 딱 그런데 아주 떠날 것 같은 게. 아니 이제 기러기 엄마 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있으면 귀찮은 거야 이제.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막 어질러지고 막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참아내주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아니면 본인이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까? 제가 가끔 이제 보통 와서 제가 합니다. 한 달에 사실은 인상이 한두 좀 번 정도요. 틀어졌었어요. 지저분하고 얼굴 딱 보면 표가 나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미련을 즐거워서 안 하니까 하더라고요. 뭐 애들한테 하라는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건데 뭐 내가 깨끗하게 한번 해주고 또 힘들 거다. 이제 그것을 혼자 일하고 이거 하고 정말 힘들겠다. 그래 이런 것 정도로 내가 해줄 수 있지 않냐 하면서 모아서 한꺼번에 한 번씩 해주면 그랬다는데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두려움이 와서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지금까지 두려운 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또 이제 또 두렵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한 것이 없고 뭐 좀 해야 되는데 공부도 좀 하고 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쳤으니까 좀 이제 내적으로 좀 쌓고 책도 읽고 해야 되는데 또 하기가 싫어요. 그래 안 하고 또 하루하루 미루고 또 자고 막 피곤하고 하니까 요즘 계속 잠만 자고 이제 앞으로 이제 괜히 두려운 거 있죠. 제가 야 이거 이러다가 또 뭐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막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 괜한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 염려를 안 하려고 하도 이제 염려할 때가 된 건가 내가 또 자꾸 약간 아이고 어떤 거에 대한 두려움이시죠? 뭔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정말로 이 공부 일본이 한 게 없는 것 같다. 지금 내가 내 개인적으로 내가 아무 이 치료하는데 내가 정말 이게 이 변화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정말로 이거 단주 같은 거 이걸 할 수 있으려나? 이거 지금 가령 나를 나가라고 하면은 나는 이거 정말로 깨질 건데 나 못 이길 것 같다 막 그런 두려움이 나오고 내가 정말 밖에서 이 사회생활에서 이걸 적응해 나갈까 막 이제 예전에는 아이고 이거 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조마조마한 것 같아요. 내가 사실 막 아이고 이거 두렵고 이거 이런 상태면은 저도 깨질 것 같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나가면은 그래 이제 뭐 그런 두려움이 오고 가게 나가는 것도 또 요즘에 또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이번 계속 안 나갔어요. 아니 내가 피곤한데 거기 나가면 또 스트레스 받아서 속이 심할까. 그래 나갔다가 그냥 다시 돌아와버리고 이번 주는 가게 안 나갔어요. 다 집으로 들어왔어. 서로. 가기가 싫더라고요. 또 거기도 아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것도 아이고 여기가 편하고 딱 들어와서 여기 또 그럼 뭘 하야겠는데 또 잡히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내가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옆에 방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요. 아주 힘들어요. 지금 얼굴도 헬쓱하잖아. 그런 짜증은 입고 사는 짜증이요. 근데 조금 힘들어하시는. 근데 그 두려움이 형제님은 전에는 없으셨나요? 얘 별로 그런 걸 못 느꼈었거든요. 그래 이제 자꾸 시간이 흐르니까 막 제가 자신이 두렵고 뭔가 막 쫓기는 거 같고 내가 편하게 막아야지 하는데도 그거는 형제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감정일 거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거 부분들일 텐데 이게 위니카스의 개념에 의하면 피요란 뭐냐면 태행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태행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형제님이 지금 이제 두려움이라고 그러는 건 일종의 이제 태행이에요, 일종의. 일종의 이제 뒤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뭔가 두려운 거야. 이 두려움은 사실은 형제님에게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 살아온 사람들은 생 자체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생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예. 근데 이제 아내도 이제 뭐 혼자 서고 막 이제 의존된 것도 없어지니까 이제 나 혼자 남는 느낌이 이제 있잖아요. 지금 뭐 오토바이도 팔아버리고 뭐 이제 막 다 이제 나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부닥쳤어야 할 두려움에 대한 참을 찾아 나가는 것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스스로 하셔야 돼. 그리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막 나 안 나갈게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 그럼 당신 좋은 대로 해라. 아니 이렇게 주일날도 그러면서 아우 엄청 힘들어하더라고. 그냥 가기도 싫고 뭐 그러면은 당신 몸이 안 좋으면 가지마. 요즘 몸이 안 좀 한가하니까 나 혼자 가도 되니까 들어가. 그럴까? 그래도 돼? 상관없어. 들어가. 그랬더니 돌아서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고. 그런 부분들은 다 자기를 찾아가는 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의존돼 있으니까 의존된 대상의 눈치를 보고 내가 행동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나 혼자 살 거야. 근데 나 혼자 사는 게 사실 두려운 거예요. 나 혼자 살려. 근데 그 과정을 이겨 나가야지 이제 뭐 이렇게. 그래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태훈 형제한테 얘기했지만 참 이게 뻔뻔스럽다고 이야기했지만 사람 인지상정이라면 정말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죽겠으니까 이거 모르겠다. 어제도 내가 안 나갔다. 응?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죽겠는 거 가서 있는 거보다 응? 정말로 혼자 하는 거 고생하는 거 뻔히 알지만은 내가 가서 도와주면 하는데 내 몸이 죽겠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고 혼자 다 알아서 지금 같은 하겠지 하고 그래서 어제도 안 나갔다가 근데 저는 그래 이것을 보면서 나를 모르고 저는 이제 자랐던 것 같아요. 나를 모르고 이제 이렇게 자라면서 요즘에 이제 교육받으면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험을 하고 이런 것이 나한테 어려움이 닥치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내 나름대로 이제 소화를 시키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옛날 그때 신경에서 그 부모들 입장에서도 저런 것이 있었겠구나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니까 좀 편하긴 한데 일단 요즘에 그래 내 몸이 편하고 일단 나부터 챙기자 그런데
완전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한편에 조금 또 가서 그래도 내가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련을 못 버리니까 편안하게 쉬질 못하고 이만큼을 완전히 다 털어버리고 정말 하는데 끝까지 그 내 자유대로 편하게를 쉬면서 어느 한 구석에는 좀 가서 도와줄 걸 그런 생각이 자꾸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아까 시간 감각 얘기를 했었는데 형제님이 좀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쉴래. 요것 자체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게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게 없으면 이상한 거야. 미안한데 그래도 나는 좀 쉬어야겠어. 그리고 뭐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잘 도와줘야지. 뭐 이렇게 그냥 하고 오늘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중독 상태가 되면 이런 걸 없애려고 그래. 이런 감정을 안고 있지 못해요. 미안하고 이런 감정을. 근데 이런 게 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미안한 감정도 있고 내가 쉬고 싶은 감정도 있는데 거기서 나는 오늘 선택을 한 거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살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없애려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있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통합적인 그런 사람들로 내가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형제님이 마치 이렇게 형제님이 이렇게 일 나갔다가 나 쉴래 하고 들어오는 이거는 애들 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거 이건 이제 좋은 의미에 퇴행했다는 것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전한 환경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내는 느낌을 이제 갖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형제님은 그것을 이 형제님의 어린 성장 과정에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 하면 자식 너 또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어요. 옛날 같으면 피곤하다고 쉰다는 소리는 못했죠. 나가서 나중에 이제 그게 술로서 이제 하고 이제 그 건수를 해갖고 이제 대치를 해버렸죠. 술 그렇죠. 먹고 예. 끊는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에는 형제님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예를 들면은 집에 내가 피곤해서 설거지를 하기 싫었는데 설거지를 막 억지로 하는 거야. 형제님이 그랬던 거야 이제 그러면 내가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원치 않는데도 막 했을 거예요. 또 내지는 아니 뭔가를 내가 이렇게 좀 더 괜찮은 걸 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그것이 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형제님도 내 의사대로 하는 것들을 하지 못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거를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뭐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정확히 자기를 찾아가는 이제 과정 속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님 전에도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일찍 나가게 된 경우도 뭐냐면 빨리 나가서 우리 마누라를 내가 도와줘야지만 그때 내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그거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극복되지 않으면 계속 그 일을 반복하다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근본적인 변화들을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매님도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뭐 힘들겠다 하고 하면서 속으로는 편치 않은 거야. 안 해도. 그럼 우리 귀신처럼 그걸 알아. 저도요 처음에 그러니까 흔쾌히 그냥 기분 좋게 그래 당신 힘들면 쉬어 하고 갔는데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좀 속이 꼬였어요. 자기는 힘들고 나는 안 힘들은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뒤틀리더라고. 그것도 당연한 거. 이제 그런 꼬이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자기 생각만 하고 내 생각은 전혀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가면서 이제 내가 느낀 감정이 그러다가 이제 자기 살겠다네. 이제 딱 그걸로 바뀐 거야. 그럼 나도 살아야지. 하면서 그래 뭐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자. 뭐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힘들고 하니까 그거는 그래. 좋은 뜻이다. 그래 나도 힘들 때 나도 하기 싫다고 할 때 나도 당당하게 남편처럼 그렇게 하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나는 그 꼬이는 생각이 길게 간 게 아니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기분이 팍 상했어. 자기만 생각하네. 막 이제 그 생각이 딱 머리에 떠오르는 순간 이게 많이 뒤틀려지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또 바뀌니까, 그러니까 수십 번 변덕스러워요. 수십 번 바뀌니까 이제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 정말 나도 그건 받아야 돼. 나도 내가 힘들면은 혹사시키지 말고 힘들다고 하자. 그거는 잘하는 것이다 하고 나도 이 다음에 그럼 남편처럼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지. 그거 답으로 딱 나오니까 이제 편안하게 가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 날도 이제 기분 좋게 그럼 다니고 싶고. 그리고 내가 상황 보니까 힘들어하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래 좀 쉬어. 본인이 이제 쉬겠다고 하는 말은 처음이니까 힘들다고 한 게는 뭐 그전에 아무리
힘들어도 어거지로 인상 써가면서라도 그냥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인상 써가면서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싫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그게 편안하게 받아들였어요. 첫날은 좀 속에 저도 꼬였어요. 뭐 다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 통합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꼬인 건데 그대로 남는다고. 그쵸,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표현되고 감정이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바뀌어버리고 하면 또 그냥 괜히 기분 나빠지고 짜증나고 그랬는데 또 다행히도 쉽게 그냥 그 일을 이해가 되고 아 나도 이제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바뀌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나보다 더 성숙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받았어요. 좀 박수 쳐드려야 되니까. 박수 한번 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한 경제예요. 이런 경제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박은희 선배님이 그럴 수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게. 네, 박은희 선배님이 그런 건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 눈치 봐서라도 그냥 힘들어도 나를 쫓아가서 포기하지 온다 않고. 오더라도 와야 되거든. 근데 본인이 그런 싫은 건 싫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상황을 저는 속 모르고 일찍 오셨다고. 혹시 가시다가 드셨어요? 아니, 에이, 뭐 드셨나 본데. 속상한 일 있었어요? 그러고는 그쪽으로 몰아왔으니 참 죄송합니다. 버스에서 손을 들고 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박우주 형제는 마찬가지죠. 바깥에서도 본인은 내적으로 그런 걸 못하는데 이 공동체에서 예를 들면 분위기가 그러면 인간도 아니야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같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여기도 못 들어와. 그럼 뭐해? 바깥에서 술 먹어야지. 저기서는 일하기 싫고 여기는 들어오기 싫고 오면 또 뭐 왜 왔냐 그러고 뭐 또 뭐라고 둘러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른으로서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 다 알아. 그거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정말 박우주 형님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그랬어요. 잘했어요. 그게 가정이 가지고 있는 수용적인 분위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성장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된 우리들도 그렇게 성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홈베이스드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홈베이스드 됐다. 가정 환경을 기초로 이렇게 구성된. 그래서 내 내면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이 되니까. 안심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비판당하거나 비난당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자기를 이렇게 성숙시켜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촉진적 환경이 됐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착각하잖아요. 강하게 길르려면 그런 걸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거 받아주면 큰일 날 것 같고 벌이 덮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안 받아주는 게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 어떤 가정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아주거나 어떤 가정은 안 받아주거나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적절하게 그래서 항상 적절하게 받아주고 이러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적절한 좌절을 줘야 된다 이런 것들처럼 만약에 박우주 형제님 계속 반복이 된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퇴행이 급속히 막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근데 이제 우리는 누가 어느 형제가 얘기할 거야. 형제님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소리가 탁 들려오면은 내가 지금 너무 하나 보구나. 그러고 또 나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안심한 환경에서 변화에 대한 진정한 동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불안한 데가 되는 거고 불안한 구석이 되는 거예요. 동료들도 믿을 만한 동료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그냥 싫으나 좋으나 그냥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박은희 형님의 그 두려움도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계시다 보면은 이제 맞닥뜨리면 그런 두려움도 이제 해결해 가실 수 있는 건 거죠. 그렇죠. 어느 날인가. 그리고 두려운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그런 감정과 감각들을 느끼는 것들도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면 그 문제는 이제 형제님도 그런 건 퇴소의 문제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나도 퇴소해야겠는데 뭔가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퇴소하려고 그럴 때만 해도 그때는 과거의 재판이었다고 과거에.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이렇고 아내가 요구하고 뭐 이러니까 내가 나가야 될 거야 하는 부분이었다면 근데 지금은 조금은 이제 자기 스스로 입장에서 퇴소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쭈구리 두려운데 근데 그게 정상 감정이에요. 두려워야 돼 진짜.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제대로 된 감정을 형제님이 찾아가고 있다고 보여주시네요. 공동체가 아니면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저한테도 그렇거든요. 니가 뭐 하는데 힘들어? 집사람 저기 하는데 너는 거기서 뭐 하는데 힘드냐 막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바보지 형제인데 여기 앞에 형님들이랑 다 살고 그러는데 너 거기서 뭐하냐? 빨리 나가서 힘든 마누라 도와줘야지. 너 지금 뭐 제정신이냐? 뭐 이거. 그러니까 치료가 무엇인지 우리의 깊숙한 내면에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는 게 뭔지를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우리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뭘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찮은 거 한 가지도 참 소중하다는 걸 느낀 게 정말 내가 몰랐다면은 상대편 그 마음을 읽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모르면 못 내가 읽어주는 거죠.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자기가 힘들다고 솔직히 내가 물으면 당신이 뭐 힘드냐 24시간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러는데 태국이 그렇게 나오지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 내가 그냥 밖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남편만 여기 오고 그냥 당신만 고치고 나와라고 내가 밖에서 서 있는 입장이라면은 진짜 불쾌하죠. 내가 정말 얼마나 나는 힘드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몰랐다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내가 망상하고 참 내가 힘들어 했겠다. 그걸 알게 되니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생겼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남편이 그러니까 남들이 했는데 그렇잖아요. 남편이 그 힘들어서 나 못 가겠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 그럼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남이 들을 때는 무슨 일이잖아요. 공부받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봤냐. 나는 그런 걸 못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남이 생각할 때는 이해를 전혀 못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남편이 쉰다고 기분 좋고 그냥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교회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래 나는 기분 좋게 다시 들어가서 푹 쉬고 하나 계셔. 나는 그게 진짜 내 진심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걸 내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남편 생각이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나는 정말 기분 좋게 당신 나가서 힘들어서 혼자 할 수 있겠어. 괜찮아. 나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하고 그렇게 한 건 제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에도 참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 환경을 적절히 이용하시는군요. 저는 아직도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그때 이제 나는 618번 버스를 나는 이제 버스를 타고 버스 타고 이제 차를 가길래 잘 가라고 버스 안에서 소문을 듣는데 야 과연 입장을 바꾸는 내가 저러고 하면 저렇게 할까? 나는 못 할 것 같은데 아직도 아직도 나는 잘 됐구나. 나는 저렇게 못 해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같았으면 그래도 저 양반은 나는 저런 식으로 반대하게 그래 내가 그 말을 못 해줄 건데 그래도 대단하구나 항상 그냥 근데 형제님이 그런 것들을 나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들은 어떻게 되면 그걸 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까지 내 욕심을 차리는 거라 할까? 남편 내 위주로 그것이 아직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대로 그냥 아내가 나를 이렇게 넘겨줬잖아요. 그 경험을 해야 나도 그렇게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경험조차 못했으면 난 절대 다음에도 안 해주지. 근데 얼러리요 나는 저렇게 못했을 텐데 나한테 그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예요. 그게 엄마예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우리가 경험했어야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성인 아이잖아요. 그죠? 내가 애인데 엄마 도와주러 지금 내가 나가 있는 거예요. 엄마 저 그래, 기뻐하라고. 속으로 그 생각을 딱 했어요. 이번 19일 날인가? 제가 알기로 이 사람 동창들하고 계룡산 올라간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기분 좋게 갔다 와. 내가 혼자 당신 올 때까지 내가 장사를 하고 있을게. 그때 다가가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줘야지. 속으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제 속마음으로 오면서 19일날 이 사람이 또 가기를 듣고 하면 편안하지가 않을 건데 동창들하고 산행을 하기로 했는데 좋아. 그날은 나 혼자서 내가 한 달 테니까 편하게 갔다 오라고 해야지. 이제 그 전에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 그 이야기는 내 속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돼가는 거지. 그게 막 성장하시네. 서로 자기 얘기를 쉽게 하는 거죠. 자기의 욕구들을 얘기하는데 그 욕구가 거절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욕구가 거절당하고 막 이러는 그 욕구가 충분히 표현되고 서로 수용되고. 타협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면은 물론 자매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는 얘기했는데 여보 근데 오늘은 내가 굉장히 힘든 날이거든. 오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라고 또 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욕구들을 충분히 받아주고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이런 과정이 되면 쌓이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거절당했구나, 당연히 이거. 그날 그렇게 해달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남이 진짜 현대인들이 볼 때도 뭐 그런 거에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나 하겠지만 진짜 버스에서 잘 가라고 손 나는 신호받고 서 있었고 이제 일하러 가는 나는 산업천사로 가는 상황이 똑같은 산을 타고 내려와서 그리고 몇 번은 기회로 간다고 이제 버스를 탔고 근데 손을 이렇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가는데 나도 그게 진짜 좋은 마음으로 손을 들어줬거든. 그래서 참 기분이 참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 근데도 그냥 나는 일하러 가고 자기는 또 교회로 가고 그게 참 좋았거든.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런 게 있었겠지. 저 사람이 교회 가서도 자기가 생활을 잘 해주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거듭나려고 한다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 그 돌아가는 모습이 예뻤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다면 나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겠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융합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성실한 삶의 자리를 현대인이 돌아오고 자기가 잘 하고 있으니까 그게 감사하고 손 흔들고 가는 모습이 예뻤고 그러니까 나도 그냥 기분 좋게 늦고 가서 나도 가서 이제 내 할 일 하고 와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간 거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뭐 정말 뺀질이 마냥 싹 그냥 일에서만 빠지려고 한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그 손 흔들으면 그게 꼴보기 싫죠. 진실을 말하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미니카스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계속 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본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사랑받게 하셨고 또 충분히 존중받게 하셨고 참 나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우리들을 창조해서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완악함들이, 인간의 부족함들이 성장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결함을 가져다 주었고 상처와 아픔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고착이 돼서 내 안에 인격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 되었고 또 나를 중독으로 술로 끌고 갔다는 것들을 오늘 동안 우리가 배우고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라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안전한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정말 나의 모든 욕구들이 수용되며 그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의 자아와 자기감이 온전히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리 내면이 어린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내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시던 창조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들로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